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트렌드 모니터 공동체 여자 최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이랑 얼마나 큰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조금 미리 읽어봐야 되는지. 투자나 재테크를 할 때 잘못하면 자기 논리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가 될 확률이 높은데 트렌드 정보를 알면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해 알려주고 있거든요. 대중 소비자들의 수요가 거기에 몰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 소비자의 태도를 알아야지 내가 시장의 어떤 아이템도 찾을 수 있고 방향성에서 실패를 좀 줄이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중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키워드가 한 몇 가지 있을까요? 지금도 투자 열풍이 거세잖아요. 네. 내년도도 이 투자 열풍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MZ세대를 중심으로. 여기 책에서는 욜로족의 뭐라고 했지? 욜로의 종말? 그 말 듣고 약간 빵 터졌거든요. 욜로의 종말. 2015년 기억하세요? 네. 메르스. 메르스 끝난 그 다음 해에 트렌드가 욜로였어요. 사람들이 답답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감정을 다 쏟아냈던 거죠. 욜로 안 붙어져 있는 상품이 없었어요. 그때 그 용어가 거의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대박이 났죠. 그때 메르스 때도 집 밖에 외출을 금지했고요. 마스크, 손 세정제 생활화했고 집에 머문 시간이 많아지니까 인테리어가 확산이 되고 지금하고 되게 유사한 현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2015년 다음에 2016년에 욜로가 나타났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다음에 위드 코로나 되면 욜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제2의 욜로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 이유는 경험치가 달라요. 2015년도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을 거쳤는데 지금은 2년 동안 이미 적응을 마쳤거든요. 이 답답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체감적으로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현실에서 뭔가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욜로의 현상처럼 튀어나갈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TV에서 보복 소비다. 네. 보복 여행 소비가 터졌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싱가포르 항공권이 1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300장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싱가포르 항공의 가격이 이코노미가 59만 원, 비즈니스가 119만 원이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1분 만에 완판될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헤드라인 보면 이렇게 되면 여행주에 투자해야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행 수요가 과연 코로나 이전처럼 늘어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드 코로나 되고 내년이면 여행 수요도 폭발하고 여행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항공주나 저 그래서 미국 거 샀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항공업계가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아졌죠. 네. 어차피 이 부채를 메꾸기도 해야 되고 방역이라는 이런 어떤 책정 비용도 부담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들 또한 여행을 갈 때 뭔가 사람이 없는 곳에 안전한 곳으로 돈을 좀 더 내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니즈가 발생을 하죠.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모두를 위한 값싼 휴가는 없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벌써 해외에서는 유명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광객 질이 중요한 거죠. 돈을 많이 쓴 소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백화점 그 VIP 정책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유명 관광지에서 어떤 정책이 일어나고 있냐면 도시세라든가 침대세 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 돈 내고 올 거면 오라 이거죠.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단가가 너무 부담스럽겠네요. 코로나고 뭐고 간에. 그렇게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저렴한 항공권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수요는 그때처럼 못 돌아갈 확률이 좀 높죠. 그런 욜로, 여행이나 즐기는 거 대신에 아까 투자에 좀 더 열풍이 이어갈 거라고 했는데 어떤 세대를 중심으로 어떤 투자의 활성화가 될지? MZ세대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다고 가상화폐 투자가 내년도 트렌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왜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MZ세대는 어린 시절에 IMF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집안이 망한 걸 본 세대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태생적으로 뼛속부터 이 집안의 재력이 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걸 아는 세대고요. 어떤 연령을 보더라도 계층 상승 욕구가 가장 높아요. 놀랍게도 내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는 인식도 제일 높아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에서 시드 자체도 없는 상황에 그런 기회마저 기득권이 다 가져간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걸 보면서 벼락거지
그래서 MZ 세대한테는 그 가상화폐 투자가 지금 자산이 없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건 아니다. 방법은 유일무이했다. 그리고 자산 없이도 가능하니까 공정한 투자처럼 인식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 테이퍼링 같은 게 다 예견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은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MZ 세대가 버티고 있는 한 이 세대들은 투자에 대한 건 디폴트예요. 왜냐면 현실적인 돌파구가 없거든요. 그치, 당장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그죠? 월급이 대체해주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건 하겠지만 투자의 방향과 전략들은 바꿔서 투자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트렌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가전제품 수요도 굉장히 폭발했던 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겪다 보니까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왔거든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에 관한 교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혼밥, 나홀로족, 오, 1인 가구, 1인 체제, 개인화. 뭔가 거리두기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있었어요. 2016년을 기점으로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지상파 광고 매출을 이겼죠. 왜냐면 1인 미디어화 시대였었어요. 맞아요. 집 TV로 안 보죠. 각 방에서 각자가 OTT를 보는 시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형 TV 수요가 늘어나면서 OTT도 대형 TV로 본 시청률이 70%가 넘죠. 가족끼리 방에만 있다가 거실로 나왔을 확률이 더 크죠. 근데 실제로도 가족 관계가 좀 좋아졌던 흔적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물론 주부님도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이 가족 관계가 조금 돈독해진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조금 달랐어요. 유럽은 이 코로나 때문에 코비 디보스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어땠게요? 19.5% 감소했어요. 이혼율이. 되게 신기하죠. 근데 물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재산 분할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이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자신들이 누렸던 문화가 다른 세대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같이 보낼 시간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부모 세대의 문화가 이제 자녀 세대한테 미친 영향이 있어요. 네. 크게 두 가지예요. 등산하고 골프예요. 오. 그 골프 해시태그에 걸렸던 사진이나 보면 가족과 함께한 경우도 많죠. 저희가 실제 조사를 했을 때 이 자녀 세대가 등산이나 골프 유입이 되는 그 계기가 가족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등산을 하거나 골프를 하는 집일 경우 네. 그 자녀 세대가 내가 그래서 골프를 하고 등산을 했다 이 응답이 그렇지 않은 집에 비해 3배. 부모 세대가 누렸던 문화를 자녀 세대가 향유를 하게 된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코로나 방역수칙에 별로 걸리지 않는 활동들이었어요. 내년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 흐름은. 함께 큰 다른 시장이 또 있어요. 중고마켓. 골프 용품 중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또 커졌죠. 지금 여행을 안 가는 대신에 같이 소비할 만한 골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 거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중고용품에서 구매를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투자를 좀 보이고 있죠. 책이 다 나와요. 반대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한테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들? 가장 압도적인 건 게임이죠. 게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한국컨텐츠진흥원의 그 게임 이용자 실태를 보면 4050 세대의 게임 이용률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 게임의 내용을 보면 그 효도 게임 애니팡이 아니에요. 닌텐도 모동숲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 매장 가서 그냥 그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칩도 넣어야 되고 그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와 함께 이 게임을 즐긴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에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친 게 틱톡. 틱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대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10대 시청 의향은 당연히 높아요. 70% 정도. 근데 4050 부모 세대도 60% 정도가 돼요. 4050이 그래서 이 틱톡에서 자산 관리나 투자를 또 공부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해시태그를 걸어가지고 잠깐의 투자 꿀팁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틱톡 컨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 4050 세대가 이 엄지족이 된 것을 가장 어깨에 큰 수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모하고 자녀 간의 어떤 소비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 핵심이 X세대. 대체로 이게 70년생, 40대 정도 되는 분들. 이분들이 X세대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소비 주축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MZ세대가 만든 현상을 메가 트렌드가 되게 해서 뭔가 판을 움직이는 거는 X세대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40대. 결제력이 있고 경제력도 있고 제일 신기한 거는 X세대가 네.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MZ세대가 열광할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세대예요. 지금 40대 방시혁, BTS. 그 관점에서 보면 소비의 판도를 움직이는 거는 X세대다고 보여지는 거죠. X세대가 사실은 문화적인 향유를 굉장히 많이 누렸던 세대이기도 해요. 이 문화 컨텐츠 쪽에서 계속해서 이 40대가 과거에 향유했던 네. 그런 컨텐츠가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X세대는 사실 경제력이 있죠. 네. 근데 X세대의 경제력을 소비력으로 움직여주는 건 또 Z세대죠. 자녀 세대의 정보력과 네. X세대의 어떤 경제력이 만나면 시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2022년 세 번째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낮은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문해력이요? 그 뭔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있는데 네. 어떤 같은 문장도 이해를 잘 못한다 이런 거 맞아요. 맞나요? 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올해 3월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6부작 방송을 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당신 얼굴이 폈다. 이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네. 너 얼굴 폈어. 근데 좋아 다쳤다라고 보였다. 알더라고요. 교실에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수업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기생충의 가제가 데카코만이었다. 근데 이 가제를 모르는 거죠. 이 랍스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가제가 이 가제로? 네. 어머나. 를 했다는 가짜 제목인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NC가 근데 확정되기 전에. 그렇죠. 이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어떤 이슈가 돌았냐면 우리 아이들 한문을 안 해서 그래. 한문 공부 시켜야 돼.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문해력 테스트를 했는데 성인들 대상으로 뭐 KTX 열차표 금액 계산하고 뭐 직장 내 휴가 일수 계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게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면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평균 54점. 그러니까 문해력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을 뭐 금요일로 한다거나 그리고 사흘을 4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력이 낮은 상태에서 비대면 소통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문해력의 진짜 의미는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이 주장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가짜 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뉴스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건데 처음부터 뭔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가짜 뉴스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는 우리가 정보를 찾지 않으면 정보가 다가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으면 이 정보와 유사한 다른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게 정말 사실인 걸로 알고 있게 되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집값이 오른다만 보면은 계속 관련된 것만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만약 무주택이야. 집값 떨어지면 좋겠다고 그런 것만 보면 계속 관련 영상이 나오니까 그래 거봐 떨어진다니까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팩트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사실에 가까운 정보인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이 정보가 균형된 정보인지를 체크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낮은 문해력이 트렌드를 이어진다기보다는 이 현상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낮은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문해력을 높이는 서비스 같은 건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리고 요새는 다 영상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오늘 제 영상도 보시겠지만 일부러라도 시간을 조금 내서 책 활자로 좀 읽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면대면 상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이해력 차이로 인해서 소통이 어렵거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낮은 문해력의 이슈는 내년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얼마 전에 EBS에서 방송했죠. 문해력 유치원이라고 아이들의 문해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해요. 이거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 뭐가 있지? 를 고민하게 되죠. 교육 서비스 쪽도 되게 수요가 많아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활자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엄마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아날로그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의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투자 수요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낮은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어떤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각자가 인식을 하고 좀 수고를 들여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야 편향된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와, 오늘 사실 저는 처음에 트렌드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구독자분들이 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좀 연관 지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돈이라는 게 뚝딱 뭐 내가 투자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그 안에 수요가 늘어나고 돈이 몰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메가 트렌드가 되고 그 속에서 되게 또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 이미 뭐 시가총액 몇 위에 올라있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최선혜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20분을 뽑아가지고 책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해요. 댓글에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나 적어주시면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